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14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한 4대 4개 조건, 4개 사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할 사람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몇 년 전에 휴전협정을 포함해서 모든 남북한 그리고 국제와 사회와의 합의를 폐기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말만 믿으면 휴전협정을 폐기한 상태입니다. 그럼 전쟁입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 남북한 전쟁 상태입니다. 그것을 일으킨 사람은 북한인데, 이 합의는 누가 봐도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간의 관계나 개인 간의 관계가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비밀을 지키지 않는 사람, 비밀을 지키지 않는 나라와는 참 거래하기가 힘듭니다. 사귀기가 힘듭니다. 아니, 단둘이 만나가지고 우리끼리만 알자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헤어지자마자 그 상대방이 동네방네 외고 다니면서 우리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한다면 두 번 다시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이건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에서는 비밀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 좌파 세력의 속성상 그런 것 같은데 폭로를 좋아하는데, 특히 국가정보원은 기본 임무가 보안입니다. 정보를, 비밀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공개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어가지고, 국가정보원은 사실상 국제적 기준으로서는 정보기관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진핑과 합의한 이것도 같은 차원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에 대해서 아마 매우 화가 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전략은, 대북 전략은 1점 불사다. 만약 ICBM을 계속 시험해가지고 본토를 공격하는 능력이 확인되기 직전에 또는 확인되는 순간에 우리는 군사적 공격을 하겠다 하는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을 가하는 주된 이유는 전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적 옵션을 즐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수단으로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주석궁을 때리고 북한의 모든 군사력을 고철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걸 서지 않도록 심사숙고함해봐라.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설사 군사적 압박, 군사적 조치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보조를 맞춰줘야 되죠. 그러나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마쿠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을 때릴 때 서울이 위험해지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아직은 때릴 때가 아니다. 이런 식의 대화는 있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을 무력 공격하지 말라고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압박이 잘 먹혀들지 않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즐기겠죠. 아, 한국이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맞고 나선다. 우리의 방패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방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중국과 또 손을 합쳐가지고,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상 원조하고 방조하고 있는 적의 동맹국입니다. 그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압박 카드를 무효화시키는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데 대해서 한미 동맹 관계에 크나큰 지금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한국의 다수 분들은
빨리 트럼프가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 방안인 것처럼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군사적 방법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그 이외에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질 일도 없으면서 트럼프가 북한을 폭격해 주기만을 학수고대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있고 보다 좋은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한반도 상황을 점쳐볼 때 첫째 조건이 이겁니다. 핵무장한 나라를 과연 선제 공격할 수 있느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격당한 쪽에서는 핵을 쓸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이 설사 1%라도 끔찍한 겁니다. 핵전쟁 가능성 1%. 그 가능성이 너무 낮다고 북한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수도권은 방어망이 없습니다. 핵미사일 방어망. 두 번째, 김정은은 어떤 상황에서 핵을 쓸 것이냐 인 것입니다. 김정은은 북한 정권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핵을 쓸 사람이 아니에요. 김정은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 때, 자기가 쫓겨나가기 직전이라고 생각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서 핵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김정은이가 핵을 쓰는 유일한 경우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김정은을 죽이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서는 것은 민간인들이야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국가가 그것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김정은 입장에 서면은 이 정도는 알 겁니다. 내가 핵을 쓰는 순간 나는 틀림없이 죽는다. 나는 틀림없이 이 정권은 망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을 쓰는 상황은 이 핵을 써도 죽고 안 써도 죽는데 핵을 쓰면 그래도 생존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핵을 쓸 것입니다.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북핵을 군사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북한이 핵무장한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국제법적으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장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한 다음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북한이 그 핵을 정치적으로든지 군사적으로 실제로 쓰든지 아니면 위협용으로 쓰든지 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이걸 북핵 억지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이 북핵 억지 전략은 결코 김정은에게 유리하고 한국의 보수층에게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군사적 방법은 좀 어렵다 라고 판단하면 좋다. 그러면은 북한에 대한 억지 전략을 쓴다. 이 억지 전략은 사실상 봉쇄 전략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한다. 중국에 대해서도 기름을 끊으라고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중국이 불응하면은 중국 기업에 대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한다. 또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1달러도 보내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한다. 또는 한국 정부가 핵무장한다. 또는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에 요구한다. 하는 상황이 되도록 한다. 미국 입장에서요. 또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대만입니다. 대만의 핵무장을 누가 중지시켰느냐 하면 미국이 중지시켰어요. 중국은 대만이 핵무장하면 대만을 쳐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꾸로 대만이
중국에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중국에 대해서 북한을 끝까지 보호하면 미국으로서는 대만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하는 압박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 억지 전략을 쓰면은 김정은은 지금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봉쇄가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권 카드입니다.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고소하지 않으면은 전 세계 언론이 들고 일어나고 전 여론이 들고 일어나서 중국, 러시아가 유대인 학살을 방조한 것과 같은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 해가지고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만약 유엔 안보리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게 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그 체포영장은 시효가 없으므로 김정은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김정은이가 만약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되고 체포장이 발부되면 김정은은 굴복하고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정은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 안전뿐입니다. 절대 북한 정권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안전을 희생시킬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또 다른 전략적 성격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지금 북핵 문제에서 북핵 문제의 이 상대방은 북한 정권이라기보다는 김정은 하나입니다. 김정은 하나. 그러니까 김정은과 북한 정권, 김정은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야 됩니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이 적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하는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적은 누구냐? 미국이죠. 한국이죠. 그러나 동시에 북한 주민이 김정은의 적입니다. 그 예가 뭡니까? 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외부 세계와 교류하는 것을 막습니다. 외국 세계와 교류하면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북한 주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과 한국과의 긴장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서 준전시 상태를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전쟁 상태니까 주민들을 통제해야 된다. 전쟁 상태니까 굶어도 배가 고파도 좀 참아야 된다 하는 이런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슬기를 지혜롭게 북한 주민과 김정은을 분리하는 것. 그래서 북한에 대한 비판보다는 김정은에 대한 비판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북한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는 김정은, 북한 정권 그리고 북한 주민이 포함되는데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할 때 구별해서 써야 됩니다. 가능하면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거명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북한 핵을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억지를 통해서 가지고 있더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그게 작동하려면 한미일 동맹이 지금 이상으로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하면은 김정은이가 견디지 못하고 회담장으로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강한 입장에서 회담장으로 나오면은 무리한 요구를 할 것입니다. 평화협정 맺자,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이가 약한 입장에서 나오면은 우리가 김정은에 대해서 더 강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북핵뿐만 아니라 강제수용소 철거해라, 이것까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억지의 목적은 최종적으로는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핵을 김정은이가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북한에 대한 핵 억지 정책이 김정은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몇 개 수가 더 있습니다. 뭐 해상 봉쇄, 또 해상 차단 등등. 이렇게 보면은 시간이 과연 누구 편이냐? 김정은 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과 자유세계 미국 편입니다. 왜냐? 이 구도가, 핵 문제의 구도가 북한 대 미국이 아니라 북한 대 세계 전체, 포압정권 대 문명세계 전체로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이건 트럼프의 공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이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굽히면서 회담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최대의 가장 좋은 점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김정은에 대한 압박은 군사적 옵션까지 포함해서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국이 공개적으로 빠지겠다고 하면은 설사 김정은이가 약한 입장에서 회담장에 나오더라도 한국의 국가 이익은 희생되고 말 것입니다. 위험 부담을 지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그 위험이 없어졌을 때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위험 부담을 제거하는데 손에 흙도 묻히고 피도 좀 흘린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핵 문제는 핵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잘 해결되면 자유통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 해결하면 분단이 고착화되고 남북한이 다 중국 영향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5천만 국민의 선택인 문재인 정부는 아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국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국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는 지금 핵을 갖지 않지만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일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외교적, 군사적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부대접을 받았다. 굴욕적인 대접을 받았다. 그러면은 6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왜 그렇게 극진한 대우를 받았느냐?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60년 전에 대한민국은 지금의 대한민국에 비해서 국력면에서는 한 500분의 1 될 겁니다. 그런데도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환대를 받고 이 막강한 나라의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는 푸대접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동맹 관리를 잘한 사람과 동맹 관리를 잘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능력, 개인의 안목, 또 하나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합니다. 이승만은 어떤 미국 사람보다도 영어를 잘한 사람이고 어떤 미국 사람보다도 미국의 역사에 청통했던 사람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영어를 다 잘해야 된다는 조건은 성립이 안 되겠지만 영어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 나라가 영어 배우기에 열풍인데 적어도 대통령이 되려면은 영어 공부는 해야죠. 따라서 지금 1945년 냉전 체제가 만들어낸 동북아의 이 대결 구도가 북핵 위기의 심화 그리고 한국의 촛불혁명 정권의 등장에 의해서 남북한 동시 레짐 체인지로 가는 마당에서 이 구질서가 무너지고 새 질서가 서는 과정에서 한국은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줄을 잘 서야 합니다. 7세기 말에 당나라가 한반도에 개입하고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는 이런 복잡한 구조 속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각 나름대로의 대응을 했습니다. 고구려는 당과 맞서는 선택을 했고 백제는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기회주의적 노선을 걸었고 신라는 그 당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외교 노선에 의해서 신라만 살아남고 백제, 고구려는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지금 도래했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장만 잘해도 안 됩니다. 선원들, 승객들이 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여론이 바뀌면 정책이 바뀝니다. 정권도 바뀝니다. 이 여론이 깨어있게 만드는 것, 그 노력을 제가 조갑제닷컴이나 조갑제 TV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면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서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다행히 조갑제닷컴을 애청해 주신 또 봐주신 분들 덕분에 올해 연초에 시작한 조갑제닷컴이 벌써 구독자가 뭐 돈 내는 분은 아니지만 구독자가 7만 명을 넘었습니다. 7만 명. 이 7만 명이 하루에 평균 접속자가 한 10만 명 됩니다만은 이 7만 명이 하루에 조갑제닷컴의 내용을 10명한테 보낸다면은 100만 명, 100명한테 보내면 1000만 명입니다. 이게 다 여론을 만드는 방법이죠. 여론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 하여 앞으로 조갑제닷컴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애청해 주신, 애시해 주신,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이 진실을 확산해 가지고 올바른 여론이 올바른 정책과 올바른 정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